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몇 달 전 봐왔던 모습을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무산, 법안 폐기. 또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이었습니다. 야당은 늘 그랬듯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정쟁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재표결에서는 여당 내 일부 반란표가 나와 여권을 긴장시켰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 끝까지 막겠다는 여당. 두 정파의 충돌 속에 민생은 아득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국회 상황부터 전합니다. 표결 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모두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두 특검법에 대한 반대표는 104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08명인 걸 감안하면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당은 단일 대우가 지켜졌다고 자평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계속 끌려다닐 경우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글쎄 저는 단일 대우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용산의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까지 꾸리며 국감기간 제기되는 의혹까지 더해 다음 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아닙니까?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여당과 결국엔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야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며 민주당이 강행한 청문회가 예상치 않게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야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 일부 논란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짜깁기라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하다가 녹취의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용에 대해 변명을 못하니 그러는 거라며 맞받았는데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돕던 정치 조직인 광장과 관련한 폭로를 하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방울 그룹 측 인사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광장에 김성태 회장이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리고. 민주당은 전체 녹취록엔 이 전 부지사가 거짓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짜깁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의혹 자체보단 녹취 입수 출처를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란 점을 거론하며 여당과 검찰이 꾸민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국회에 파견된 검사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출처엔 문제가 없다며 변명할 수 없으니 출처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는 7일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송금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됐기 때문에 같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아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걸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넘친다는 겁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대표 방북 비용을 요구하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 보고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애초 진술은 검찰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러자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공소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내부 문건과 이 대표와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자백 없이도 정황과 증거는 충분하다며 번복 전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화영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쌍방울의 이 대표 구명 로비를 언급하더라고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재생된 이화영 녹취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이 언급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2020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배경에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쌍방울 일보다도 자기가 더 친하다고 알아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쌍방울의 로비 사실을 권 전 대법관이 알려줬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김 씨와 권 전 대법관 모두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여권에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거취가 논란입니다. 자신의 이력과 무관한 데다 당정 갈등을 야기해 물의를 빚은 만큼 연봉 3억 원짜리 정부 투자기관 감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는 점만 강조했던 대통령실의 기류도 좀 달라졌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대남 전 행정관은 올해 총선 낙선 뒤 금융계 정부 투자기관인 SGI 서울보증에 상근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8월 2일 임시주총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했는데 연봉 약 3억 원에 월 470만 원의 업무 추진비 그리고 차량과 기사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권 선양의 인터넷 매체에 당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친한계에서 이와 감사 선임을 연결짓는 시각이 있습니다. 상급 행정관이 어떻게 한 재선이나 3선쯤 했다가 낙선한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인 그런 SGI 보증보험에 가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또 해당 녹취가 당정 갈등의 불씨로 확산되면서 당내에서 감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정의 감정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 직책에서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탈로 선을 긋던 대통령실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꽂아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를 두고 정치권이 사흘째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의 출처를 문제 삼고 나오고 있죠. 여야 공방에 새로운 전선이 추가된 모습인데요. 정치부 최주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민주당은 녹취를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내용에 대한 반박보다 출처를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가 공개된 그제와 어제까지는 관련된 언급 자체를 꺼려왔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법원 로비 의혹, 이재명 대표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광장에 쌍방울이 정치 자금을 댔다는 의혹들은 모두 이번에 처음 나온 의혹들은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제기가 됐다가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던 의혹들이 다시 드러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여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슈화시키면서 검찰과 여권의 이른바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초점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울하다 이런 걸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이 과거에 있었던 의혹들을 다시 끄집어냈던 그런 사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여당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광장에 정치 자금을 댔다 이 의혹입니다. 광장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쪼개기 후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건은 아니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재판에서 지난 대선 경선 때 직원 명의까지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1억 5천만 원가량을 후원했다 이런 주장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기소가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녹취록 내용은 이미 1년 전에 법원에 제출됐고 검찰도 열람을 했는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 역시 광장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여당이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이 문제 삼는 출처, 이건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의 대화 상대방이죠. 이 김영태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녹음은 기록 목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이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녹취를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변호사에게 본인이 전달을 했고 그게 법원에 제출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일단 검찰에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실제 지난달 30일 한 진보 매체가 녹취 전문을 입수했다면서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먼저 보도를 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었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입수 경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이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 본회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표 나왔죠? 어떻게 해석됩니까? 예,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여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죠. 지난 2월 20일 때 재표결에서는 무효표로 추정되는 한 표 이외에는 이탈표가 없었던 걸 감안한다면 당내 여론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장 여당 지지자들이 친한계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작정했냐 이런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분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부결로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고민까지 여권으로서 부결은 됐지만 고민 내용은 더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뭐 야당은 다음 달에 더 센 특검법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싸고 좀 나름 고민은 있는 것 같은데 해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봐야 할까요?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한 직원이 1년 넘게 무단 결근을 하고서도 8천만 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LH는 이 직원을 파면했습니다만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LH 현장 사업소에서 공사 감독으로 일하던 A씨. 2022년 담당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중단되면서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들은 출근을 하라고 요구했을 뿐 무단 결근 사실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립할 때 사원증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장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구멍이. 하지만 감사실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면서 A씨의 일탈은 들통이 났습니다. 감사 결과 A씨의 무단 결근일은 377일. 그동안 월급과 수당 등 약 8천만 원은 정상대로 지급됐습니다. A씨는 기존 현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지만
LH는 A씨를 파면했습니다. 상사 2명은 소명 과정을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기업에서 이런 근태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깊은 유감입니다.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지급된 월급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 타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한 건데 예정과 달리 1년 일찍 협상을 시작해서 5달 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의식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보단 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분담금 인상률은 8.3%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협상 때는 분담금이 한 번에 13.9% 오르고 매년 증가율도 4%대인 국방비 상승폭에 맞춰 5년 새 3,60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엔 인상률이 낮아진 데다 매년 증가율도 물가 상승률에 맞춘 2%대에 그쳐 5년간 약 2,400억 원 오를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문재인 정부 때 반영됐던 국방비 상승폭 대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감소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재임 시절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협정을 쉽게 파기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도를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다만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만 미국은 행정협정이어서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한 건 2년여 만이죠.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거슬렸던 모양인데요. 핵 보육을 주장하면서 차력쇼 같은 퍼포먼스를 벌이는 병사들의 사진 수십 장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차력쇼에 가까운 격파 훈련을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열대에 올라 수중 침투와 공중 낙하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은 하루 전에 진행된 국군의 날 행사와 정권 종말 경고 메시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은 핵 보유국인데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리며 허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윤 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김정은이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 비방에 나선 건 2년여 만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앞서 김여정은 국군의 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를 기형 달구지로 북핵 대응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를 굶주린 개에 빗대 조롱했습니다. 연이틀 국군의 날을 겨냥한 비방에 집중한 건데 국방부는 우리의 무기체계와 전략사령부를 거론한 건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불량 정권이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 대남기구 조평통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어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TV조선도 관련 취재에 나섰고 인근 공공장소에서 인터뷰도 요청했는데요. 최 목사와 지인들이 본사 취재진을 겁박해서 촬영 영상에 담긴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정당한 취재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벌어졌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인데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조사를 받고 나온 최 목사에게 청사 주변 카페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최 목사는 불법 촬영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목사는 촬영본 삭제를 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촬영 영상에 담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뺏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카메라 삭제 빨리 해. 디스켓 뺏어요. 삭제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가. 최 목사 측은 취재진의 신체와 차량 내부를 뒤져 결국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현장엔 최 목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지만 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법 신체수색죄는 물론 절도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거부하던 최 목사는 경찰 개입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메모리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불법 행위 방관에 대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 항의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대성은 앞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웃는 모습을 보여서 대중을 경악해 했는데요. 또 유치장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건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박대성. 유치장을 나서며 옅은 미소를 짓더니 카메라를 보고는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일부러 여성만 노린 건가요?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정신병력을 앓았다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인데 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왜 제가 해보니까 경찰은 박 씨가 피해자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며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앞서가던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살해한 박 씨는 범행 뒤 목격자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고 도중에 웃기도 했습니다. 또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을 배회했습니다. 당시 박 씨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취돼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걸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박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가게로 찾아온 경찰관 4명과 면담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가족이 자살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건데 경찰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가을철 성호기가 시작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또 기승입니다. 해경 적발에 대비해서 어선끼리 밧줄로 연결하는 이른바 연환계 전략을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깃발을 단 중국 어선들이 바다 위에 한 줄로 길게 떠 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가장 끝에 있는 어선으로 다가갑니다. 정선 명령을 내린 해경 대원들은 차례로 중국 어선에 올라 조타시를 제압합니다.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달아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한 척이 먼저 납포되자 다른 한 척은 인근에 있던 중국 어선 9척과 밧줄로 연결하고 도주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오르면 다른 선박으로 뛰어넘은 뒤 밧줄을 끊고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집결된 여러 선박에 다수 선원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경비함정의 등선 등 단속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조타실이 장악되는 걸 막기 위해 창문을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안 깨지게끔 이렇게 유리는 망치로 깨면 깨지거든요. 근데 아크릴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의 아크릴이면 잘 안 깨지고 다시 망치가 튕겨 나옵니다. 해경은 납포한 선박의 중국인 선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28척은 퇴거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전당포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품 시계를 맡기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놀란 듯 뛰어가고 경찰차 2대가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남성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갑니다. 소리가 나고 소리가 몇 번 들려서 하는 것 같아.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서울 중구의 한 전당포에서 40대 남성 A씨가 60대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품 명품 시계를 맡기고 돈을 받으려다 거절당한 지 2시간 뒤 벌인 일입니다. 가게부터 계단 아래까지 이어진 흔적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걸로 보입니다. 범인이 전당포 사장님을 목 쪽을 찌른 상황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전당포 사장이 가품 명품 시계를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도로를 달리던 SUV가 갑자기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갑자기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정류장 유리창은 산산이 깨져 파편이 쏟아지는 물처럼 흩어집니다. 바로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차량은 정류장을 관통해 인도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하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인도를 걷던 30대 남성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팡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나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출근하려고 기다렸겠지. 그리고 버스 기다리다가 그냥 맞은 거지. 사고 충격으로 정류장 외벽 유리와 기둥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 부주의예요. 되려고 했는데 엑셀이나 브레이크 착각한 것 같아요.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업체 대표에게 광고주가 돼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봤는데요. 법원 판단 정준영 기자가 좀 더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광고를 연결해주고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물 부착 위치는 당시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광고주가 청탁할 필요 없었다면서 오히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업체 대표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1억 6천만 원도 평소 기아 팬으로서 선수단에 수억 원어치 선물을 준 적 있는 업체 대표가 격려금으로 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로 주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장 전 단장이 2022년 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줄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3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 관련 논의를 한 사전 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지 죄가 되진 않는다며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지만 범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김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산에 가기 좋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늦더위 때문에 평년보다는 엿새가 늦었는데요. 전국에서 단풍이 가장 고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곽승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푸른 나뭇잎이 울창하게 들어선 설악산 국립공원. 군데군데 붉은 물이 든 나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 가을 첫 단풍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과 비교하면 나흘이 평년보다는 엿새가 늦습니다.
올해가 무더웠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늦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10월 초순부터 단풍 소토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단풍은 최저 기온이 5도 밑으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는데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시작이라고 합니다. 설악산보다 백두대간 줄기의 아래에 있는 오대산은 아직 물들기 전입니다. 단풍 명소로 잘 알려진 이곳 오대산 전나무 숲길도 아직 한여름 숲처럼 나뭇잎들이 파랗습니다. 그때는 단풍철에 맞춰서 왔는데 지금의 단풍이 조금 덜 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산 전체의 80% 이상이 물드는 절정기는 대부분 이달 말입니다. 10월 17일 오대산을 시작으로 10월 20일 설악산, 10월 28일 북한산, 그리고 11월 5일 내장산이 단풍 물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외국에서 일도 하고 문화도 체험하는 이른바 워킹홀리데이에 나서는 청년들 많은데요. 우리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계기가 된 건데요. 조유진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국내 특허법인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보는 프랑스인 마틸드 씨. 책상 위엔 BTS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왔는데 1년 체류 기한이 끝나더라도 계속 있고 싶어 합니다. And after university, I traveled a lot. So it was my goal to work abroad. And 3 years ago, I discovered K-pop. And I was like, why not Korea? 이노우에 씨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초등학생 때부터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본토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좀 더 자기 사람을 챙기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택배가 빨리 오는 것도 너무 좋고. 일정 기간 청년들이 취업과 연수,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온 외국인은 지난해 9,000명으로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출신 국가는 일본, 대만, 프랑스 순이었는데 드라마, 영화, 음악 등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들입니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체류 기간을 좀 넓히고 국내에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겠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해외에서 K 콘텐츠만큼이나 K 푸드 인기가 뜨겁죠.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음식이 미국에서 중식, 이탈리안처럼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 분위기 이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학가 푸드트럭 앞에 현지인들이 북적입니다. 김치볶음밥부터 김밥, 양념치킨까지 한국의 맛을 그대로 살린 메뉴에 준비한 재료가 금방 동날 정도입니다. Amazing. The Korean culture is so hip and just like relevant right now, and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That's for sure. 이렇게 미국 대학가에서 김치를 포함해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이 들어설 정도로 3억 인구가 넘는 미국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K푸드 수출액은 1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1년 새 20% 이상 늘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라면은 대형 유통 매장은 물론 인기 프로축구단 구장 매점까지 진출했습니다. We actually had a Korean barbecue stand in the stadium. It went really, really well. We're always looking to enhance the experience for our fans because ultimately the sentiment about the people that come her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김치를 피자 소스로 활용하는 등 한식을 새롭게 해석해 선보이는 현지 식당들도 늘고 있습니다. Flavor, you know, just like you open it, it's like, you know, it just opens up. To me, it opens up flavors. When you eat kimchi, like you know, before food, it just helps me taste other things. K푸드가 한때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 꼽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요청이 들어온 환자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이송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임서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지역 응급실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빗발칩니다. 환자분 내용 경위 한 번만 해줄게요. 어떤 걸로 입원하셨을까요? 당장 간이식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해줍니다. 지난 4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들어온 전원 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 60에서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은 선정해드리고 지금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송이 되기까지 의료기관에 평균 18번 넘게 연락하고 이송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50분 정도나 됩니다. 가장 오래 소요된 건은 480분, 그렇게 8시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기관 80곳 정도 이상이 연락 돌렸던 걸로. 중앙응급의료센터란 이름이 무색하게 전국의 응급실 현황 파악도 제한적인 데다 병원을 찾아도 막상 전원을 거부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병원 간의 전원 조정 업무 권한을 갖다가 가능할 필요가 있거든요.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민주당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감안하면 최소 유예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일부 해소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하라는 발언이 나와 역풍을 맞았던 민주당.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는 좀 더 많았다. 이대로라면 금투세 유예 내지는 폐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 출연에서 우리나라는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지만 다시 시행 시기가 밀릴 수 있는 겁니다. 큰 손이 해외로 부동산으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무너지고 국민 재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됩니다. 우리 증시는 연초에 비해 4% 가까이 빠질 정도로 저평가가 심각합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미, 중, 일 등 주요국 증시뿐 아니라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보다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결정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던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얻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오늘 매수가를 83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고려아연과 같은 조건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동원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텐데 장윤정 기자가 이른바 쩐의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주당 83만 원의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취득 예정 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 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 9,900주이고 1주당 매수 가격은 83만 원입니다. 주당 75만 원의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맞불을 놓은 겁니다. 글로벌한 경영 감각, 경영 능력, 그런 경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MBK가 동의를 했고 영풍과 MBK가 정한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오늘 주가가 75만 원을 넘으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영풍과 MBK 측은 장 마감을 약 1시간 앞두고 공개 매수 가격을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개 매수 종료일도 오는 14일로 연장했습니다. 공개 매수 청약 수량 하한선도 삭제하면서
금액과 청약 조건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결국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승패를 가를 전망인데 소송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배임이라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첫 신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마감 시한인 23일보다 앞선 18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유세에 나섰습니다. 인구 7천 명의 작은 도시인 공화당 탄생지를 찾아서 트럼프 후보의 재선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 중도 우파 공화당 당원까지 끌어안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구 7천 명 남짓한 위스콘신주 리폰. 정당을 뛰어넘은 국가라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이 가득합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탄생지인 리폰을 찾았습니다. 해리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와 함께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s Donald Trump has, must never again stand behind the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tell you, I have never voted for a Democrat. But this year, I am proudly casting my vote for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초박빙 상황 속에서 중도 우파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No matter what, country comes first. Country over party means something. 해리스 캠프에서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국가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트럼프 성향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경합주 미시간을 찾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며 해리스를 비판하고 마리화나 사용과 낙태권 허용 등 여성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호수에서 배가 뒤집혀서 최소 8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30명이 정원인 배에 9배가 넘는 인원이 승선하면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민주 콩고와 르완다 국경지대에 자리한 키부 호수. 인파로 가득한 배 한 대가 떠 있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우는가 싶더니 10초 남짓 사이 완전히 거꾸로 가라앉습니다. 사고 당시 정원 30명의 배엔 2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조된 인원은 50여 명입니다. 최소 87명이 숨졌고 나머지는 실종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아프리카 내전으로 육로 통행이 막힌 데다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자 과적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전날 나이지리아에서도 300명을 태운 배가 침몰해 절반인 150명이 구조됐고 수습한 시신 30여 구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종교 축제에 가려던 여성과 어린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대중음악계에서 1980년대는 송골매 등 밴드 음악이 대세였던 시대죠. 요즘 음악 시장에서 그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음원 차트 선점은 물론이고 밴드 음악으로 승부하는 아이돌 그룹도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따뜻하고 경쾌한 멜로디와 희망찬 가사. 시간을 거슬러 올라 차트를 점령한 4인조 아이돌 보이밴드 데이식스의 5년 전 곡입니다. 2015년 데뷔에 어느덧 10년 차를 맞았지만 예전 곡들이 연달아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전에 없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독 콘서트에서는 3일 동안 4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고 유튜브, 샘 스미스 등 대형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도척돔에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입성을 앞뒀습니다. 기존의 다른 K-팝 음악들이랑 다르게 드럼 같은 밴드 사운드들이 있어서 들을 때 뭔가
내적 쾌감 같은 게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걸밴드를 표방한 아이돌 그룹 QWER도 신선한 음악과 적극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포활한 인기에 힘입어 밴드들의 실력을 겨루는 경연 프로그램까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열풍이 2010년대 초반 인기의 절정에 달했던 밴드 문화를 향한 관심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악기를 연주를 하고 또 보컬도 하는데 음악적 다양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밴드에 대한 주목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온 밴드의 시간. 세계 음악계의 중심에 선 K-팝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For all mediocrities in the world, I am their champion. I am their patron saint. 고해성사에서 사제를 조롱한 살리에리가 사제처럼 정신병원 환자들을 축복합니다. I absolve you. I absolve you. 성당 주차장에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신자가 차에 탄 채 하는 고백을 듣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미국에 등장한 드라이브 스루 고해입니다. 성당에 올 수 없다면 밖에서 듣겠다는 발상이죠. I consider it a great dishonor to me personally to have to deny that I am a criminal. 마피아 청문회에 불려나온 보수가 당당하게 입장문을 읽습니다. 그를 혐오하던 상원 의원이 갑자기 칭송하며 감쌉니다. 약점을 잡힌 겁니다. I can proudly say that some of my very best friends are Italian Americans. 저승사자가 모차르트를 찾아옵니다. 환한 얼굴을 돌리자 웃는 얼굴입니다. 그제 청문회가 그랬습니다. 자, 못다한 발언하세요.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하세요. 네네. 증인들에게 저승사자 같던 분들이 나긋나긋한 천사가 됐습니다. 이하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부지사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범죄 피의자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 피고인이죠. 그런 사람을 민주당은 국회에 모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희한한데 죄를 추궁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시급하고 중대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엎치락 뒤치락 회유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범죄를 변명하고 1심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그 멍석을 민주당이 깔아줬습니다. 사법부 보라는 듯 재판정을 국회로 끌어들여 변호인단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간 이전 부지사 재판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일들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급기야 방탄청문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있다는 사실을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마 이런 수준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믿진 않았겠지요. 바흐의 마태순환곡 39째 아리아를 떠올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10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였습니다. 오늘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늦더위가 길게 이어졌던 터라 작년보다는 4일, 평년보다는 6일 늦었는데요. 설악산의 단풍은 앞으로 20일 정도 후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이른 아침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크게 나는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기온이 더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